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어느 변두리 동네에서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민망한 이야기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 예뻤어요. 주변에서 너 참 예쁘게 생겼구나 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었죠. 제가 친정 부모님을 많이 닮은 건 아니었어요. 자식들 중에서 제가 부모님을 가장 안 닮은 얼굴이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농담조로 혹시 주워온 자식 아니냐는 소리도 들었더랬죠. 그런데 사춘기 나이를 지나며 점차 자랄수록 제 얼굴에서 돌아가신 고모의 얼굴이 보인다고 친정 아빠가 신기하셨었네요. 팔다리가 길고 얼굴이 동글동글하면서도 어딘가 얄쌍한 모양새는 친정 엄마와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엄마는 키가 그리 크지 않으신데 저는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쑥쑥 커서 언제나 반에서 키가 크기로는 1, 2등을 겨뤘다는 사실이에요.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께서 굉장히 장신이셨는데 제가 그 유전자를 물려받았었나 봐요. 친가 외가 모두 사정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제 친정 아빠는 20살 성인이 되셨던 나이에 정말 슬프게도 비극적인 사고 때문에 양친을 다 잃으셨거든요. 친가가 시골에 있었는데 당시 새로 그 동네에 들여왔던 농기계가 있었나 봐요. 제가 얼굴도 못 뵙고 일찍 돌아가셨던 친할아버지께서는 그 농기계를 작동해 보셨다가 변을 당하셨고요. 그 현장을 옆에서 다 지켜보셨던 친할머니께서는 그대로 훈절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친할머니께서는 몸이 좋지 못하셨다고 해요. 지병이 있으셨고요. 그런데 형편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신 채로 그냥 억지로 버티면서 사셨던 분이었어요. 그랬던 분이 극심한 충격을 받고 마셨던 것입니다. 결국 친할아버지께서 사고로 돌아가신 지 4개월이 지나던 때 쇠약해지신 친할머니께서도 따라서 눈을 감고 마셨습니다. 슬픔에 잠기신 아빠는 고모하고 둘이 부둥켜 안고 우시면서 어떻게든 인생을 잘 살아보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견뎌보자고 그렇게 다짐하셨다고 해요. 아빠가 당신의 누이 되시는 고모를 심적으로 많이 의지하셨었죠. 제가 고모에 관한 추억이 많이 있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꽤 좋으셨던 분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으셨던 분이 결혼을 잘못하셨어요. 고모는 20대 중반의 나이에 두 가지 갈래 길 앞에 놓이셨었죠. 한 길은 고모보다 딱 20살이 더 많으며 생김새는 못난 편이고 집안에 땅이 좀 있어서 먹고 살 걱정은 없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남자와 결혼하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길은 고모보다 딱 1살이 더 많으며 인물은 보통인 편인데 어디 가서 절대 빠지는 외모는 아니었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집안에 재산도 없으며 아직 뚜렷한 일자리를 못 가진 상태였고 일찍이 부친을 여의어서 가족이라고는 노모와 이미 시집간 손이 누이 2명이 전부였던 그런 남자와 결혼하는 길이었습니다. 고모는 이 남자와 1년 가까이 남몰래 교제를 해왔는데 20살 위의 남자와의 중매가 들어온 셈이었습니다. 결혼은 현실이었으니 고모는 고심하였죠. 아버지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내가 사는 형편은 좀 번듯한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이 다음에 내 동생한테 짐도 되지 않고 여차하면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나이 많은 남자하고 결혼한다는 게 착잡하네. 고모가 그런 고민에 빠지셨다는 걸 그 남자가 알았습니다. 주변에서 모르게 남몰래 교제해왔던 가난하고 능력 없는 그 남자 말입니다. 고모에게 울며 불며 매달렸어요. 어떻게든 사력을 다해서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줄 것처럼 굴며 고모에게 각종 맹세를 하였다고 그러더군요. 또한 그 남자의 노모까지 눈물로 호소하며 고모를 향해 당신의 며느리가 되어줄 것을 간청하셨습니다. 고모가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신지 아빠는 그때 알게 되셨고요. 아빠는 고모에게 당신의 존재가 부담으로 작용할까봐 그걸 경계하셨어요. 나는 신경 쓸 거 없어. 나는 앞으로 나대로의 인생을 알아서 잘 살아나갈 거야. 그러니까 누나는 딱 누나 생각만 하면 돼.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을 봐. 누나, 사람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나는 암만 해도 그게 정답인 것 같아.
아빠는 당신이 아들이라는 이유로 유년 시절 내내 고모보다 더욱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귀한 자식으로 여겨져 왔던 것에 은근한 부채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모에게 조금의 짐도 되어줄 생각이 없으셨고 무조건 고모가 스스로를 위한 선택만 하시기를 바라셨어요. 하지만 그걸 아빠는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셨습니다. 아직 뭘 몰라서 시야가 좁아서 뭐 아니면 도라는 선택지밖에 알지 못해서 고모를 그런 결혼으로 밀어넣은 것만 같다는 생각에 아빠는 오래도록 후회하셨죠. 왜냐하면 고모는 결국 교제를 해오셨던 능력 없는 남자하고 결혼을 하셨거든요. 저에게는 고모부 되시는 분이지만 별다른 기억도 추억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고모부라는 존재가 저에게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본 적도 없었고요. 그 사람은 구제불능의 쓰레기였습니다. 생활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으면 사람 됨됨이라도 좋았어야죠. 하지만 그 사람은 그러지 못했어요. 교제를 하셨던 그때에도 고모가 미처 모르셨었대요. 그 사람이 그렇게나 다혈질이고 막무가내이고 개차반인 줄 모르셨기 때문에 결혼하셨던 거예요. 돌이켜보면 그때 꼭 결혼을 해야만 했던 것은 아니었을 텐데. 나는 왜 그때 주변의 말들에 휘둘려서 당장 결혼을 안 하면 안 될 시기처럼 생각했던 건지 모르겠어. 제가 어렸을 때 고모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결혼 자체를 후회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친정 엄마가 가슴 아프고 답답하다는 듯이 나몰래 작은 한숨을 내쉬셨었죠. 아빠 앞에서는 고모가 그렇게 직접적인 말씀을 못 하셨던 걸로 아네요. 그러면 아빠가 죄책감을 가지실까 봐서 고모는 그나마 엄마 앞에서나 당신의 속내를 드러내고는 하셨습니다. 그 시절에 꼭 결혼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다른 선택지는 염두에 두지도 못했었던 당신이 아둔했던 것이라며 고모는 씁쓸해하셨어요. 그리고 이왕 결혼이라는 선택을 할 것이면 다른 길을 골랐어야 했는데 잘못된 것이었다는 후회는 가슴속으로 꾹 삼켜내셨었죠. 어떻게든 여자를 붙잡고 간절히 매달려서 결혼까지 했으면 남자로서 책임감을 보였어야 했을 것입니다. 고모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며 결혼했으나 돌아온 건 배신감이었어요. 아무런 계획도 생각도 야망도 없던 남자였고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임신은 해버려서 고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소갈이를 하셨습니다. 아이를 가진 무거운 몸으로도 소일거리를 하셨어야만 했고 당신의 시어머니와 시누이들한테 온갖 구박을 다 받으셨다죠. 그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수위가 높아져서 나중에는 인격 모독을 당하는 것 정도는 기본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살림, 육아, 게다가 돈벌이까지 고모가 혼자 다 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활이었죠. 그런데다가 그 남자는 못나게도 자격지심마저 심했던 구제불능이었어요. 너 지금 속으로 내 욕했지? 나더러 한심하다고 그랬지? 상종하지 말아야 할 것을 쳐다본다는 듯이 나를 꼭 그렇게 쳐다보더라? 자격지심. 그 추악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나 고모를 못살게 몰아갔습니다. 집 밖에서는 되도록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사람들과 지내고 돈을 버셨던 고모가 놀랍고 존경스러울 따름이에요. 아마 고모도 두 자식들만 아니었으면 그렇게 안 사셨을 테죠. 돈이 문제야. 돈이 아주 왼수야 왼수. 내 시어머니라는 인간도 자기 남편이 빚을 남기고 죽어버리니까 그때부터 머리가 휙 돌아버렸다고 그러더만. 원래는 성질머리가 안 그랬다고 하던데. 시누이들이라는 것들도 그래. 둘 다 자기 남편이 돈 버는 재주는 없는데 어디 가서 그렇게 돈을 낭비하는 재주는 타고났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야. 넋이 나가서 초점이 거의 없는 눈으로 그렇게 중얼거리셨던 고모의 모습은 제가 정확하고 또렷하게 기억하는 고모의 모습 중에서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원체 자주 못 뵙고 지냈었던 고모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던 무렵에 돌아가셨거든요. 살이 에일 만큼 추웠던 겨울날의 아침 새벽부터 일을 나가셨다가 쓰러지셨습니다.
집으로부터 먼 곳에서 쓰러지셨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 더 기가 막힌 일이었죠. 발견만 일찍 되셨어도 아마 후유증은 남았을지언정 목숨은 건지셨을 거라고 병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오셨던 것이 혈관을 조였고 그건 고모의 목숨줄을 조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고모는 중환자실에서 딱 이틀 버티셨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고모가 결혼만 잘못하지 않았어도 이런 비극은 없었을 거라며 망연자실하셨습니다. 고모는 이렇게 가실 분이 아닌데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며 개탄하셨죠. 저는 제 고모부라고 여긴 적도 없었던 그 인간이 얼마나 마지막까지 구제불능이었던지 나중에 엄마로부터 전해 듣고 경악을 했었네요. 온갖 감언이설로 꼬여서 결혼까지 했으면 그렇게 살지는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빠가 그때 분노에 차서 그 남자의 멱살을 잡고 따졌었대요. 그런데 그 남자가 이렇게 말을 했었던 것입니다. 나 말고 딴 놈하고 결혼을 했으면 아마 돈 많고 늙은이한테 작정하고 시집간 거라는 손가락질과 수근거림을 살면서 꽤 받았을걸? 그렇지만 남들이 뭐라고 하든 사는 게 힘들지는 않았겠지. 아마 잘 살았을 거야. 원래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은 대부분 돈에서 해결이 가능한 것들이거든. 그래서 내가 길을 쓰고서 반드시 붙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지. 내 옆에서 불행해야 되는데 왜 딴 놈한테 가서 행복해? 그 꼴을 내가 두고 볼 것 같아? 절대 아니지. 꽉 붙잡아 놓고 내 옆에서 그 인생이 확실하게 조져지는 걸 보고 싶어서 어떻게든 결혼한 거야. 정말 악랄한 미친놈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빠는 충격으로 거의 반쯤 혼절하다시피 하셨었다네요. 엄마 또한 너무 많이 놀라셔서 지난 세월 고모를 살펴드리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되셨고 깊은 죄책감을 갖게 되셨습니다. 엄마는 단란한 가정 속에서 살아보신 적이 없었고 원체 인간관계에서도 서투러셨던 분이셨어요. 외할아버지께서는 이북 출신이셨는데 고향이 같다는 이유로 돈독하게 잘 지내셨던 가까운 지인이 한 분 계셨었죠. 친형제와 다름없던 분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바로 그 지인에게 외할아버지께서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돈도 잃고 빚은 생기고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생겨버린 사건이었죠. 그 후로 그렇게나 술독에 빠져 사셨다고 해요. 엄마는 3남매 중에서 막내이셨는데요. 첫째가 외삼촌이셨거든요. 말이 외삼촌이지 제가 잘 모르는 분이네요. 아무튼 이 외삼촌한테 엄마가 많이 맞으면서 크셨습니다. 그걸 외할머니께서는 모른 척 하셨고요. 둘째는 이모는 어려서부터 온갖 집안일은 다 도맡아 하셨고 당신의 친구들이 학교를 다닐 때 공장에 가서 일을 하며 돈을 버시게 된 처지를 많이 비참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모는 당신의 동생의 엄마를 싫어하고 미워하셨죠. 너는 나보다 고생을 안 하잖아. 너는 내 덕분에 편하게 사는 거야. 왜 나만 이렇게 맨날 고생스럽게 살아야 돼? 사실 이모는 당신보다 약한 존재를 찾아 비난을 퍼부으셨던 것뿐입니다. 외삼촌을 욕하고 비난할 수 없으니까 엄마한테 애꿎은 화살을 돌리셨던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자연스레 엄마는 위축되고 주눅들고 눈치를 살피며 움츠러들어 있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잔뜩 취하신 채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토사물 때문에 기도가 잘못 막혔다고 그랬다는 것 같네요. 외할머니께서는 식당에서 일을 하시다가 펄펄 끓는 육수물에 한쪽 다리를 크게 화상을 입은 사고를 당하셨는데요. 식당 측에서는 보상을 해줄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뻔뻔스레 나왔습니다. 외삼촌이 가뜩이나 없는 집안 살림을 싹싹 뒤져서 가출을 잠적을 해버린 건 그때의 일이었고요.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2년 정도 되었을 무렵이었다네요. 사람 구실을 하거나 말거나 어쨌든 하나뿐인 아들이자 집안의 장남이었는데 외삼촌이 그렇게 떠나셨으니 외할머니의 상심은 말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몸도 편찮으신데 정신까지 상태가 계속 안 좋으셨고요. 이모는 사는 게 지긋지긋하고 집구석만 보면 가슴이 막혀 죽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다 때려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곧 이모 역시 외삼촌을 이어서 떠나가실 것임을 예감하고 각오하셨다고 하네요.
그 예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이모는 갑자기 결혼을 하셨거든요. 12살 연상의 띠동갑 남자하고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풍족하지는 않아도 쪼들리지 않은 남자였죠. 안정적인 직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식도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모가 재혼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식도 없었고 딸랑 혼인신고를 하는 게 전부였죠. 애딸린 띠동갑 남자를 선택하면서 이모는 당신의 친정에 500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당시로서는 큰 금액이었죠. 결혼하는 값으로 그 남자한테 받은 돈이었습니다. 이걸로 생활비 하시고 병원도 다니고 그렇게 하세요. 오빠는 잊으시고요. 떠난 불효자식을 마음속에 붙잡고 있어봐야 어머니만 손해예요. 외할머니께 그렇게 말씀을 전한 이모는 엄마를 향해서는 외할머니를 앞으로 책임지고 잘 모시고 살라고 그러셨습니다. 일찍이 이모의 맹비난을 받으며 살아왔던 엄마가 허겁지겁 고개를 끄덕이셨다고 하더군요.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는 것을 그대로 증명하듯 이모는 왕래는 아예 없었고 연락만 가끔 하며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게 결혼의 조건에 들어있었겠죠. 외할머니께서는 당신의 큰딸이 불쌍하고 안 됐다고 하시다가도 쪼들리고 힘들게 사시는 것보다는 100번 1000번 나으니까 결혼은 어쨌든 잘한 거라고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엄마는 그런 외할머니의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돌보시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아빠와 결혼하시게 되셨죠. 아빠와 엄마는 처음부터 서로 성격이 잘 맞았기 때문에 바로 결혼할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신 건 두 분이 결혼하시고 딱 10년 뒤의 일이었네요. 화상 때문에 편찮으셨던 다리의 통증이 갑자기 심상치 않은 와중 감기까지 겹쳐서 병원에 입원하셨던 건데 안타깝게도 폐렴에 걸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병원 생활 때문에 외할머니께서 더욱 쇠약해지셨던 것 같다면서 엄마는 많이 울적해 하셨었죠. 이모가 미국으로 가시게 됐다는 이야기를 꺼내신 건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았던 때의 일이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민 같은 이야기를 꺼내신 이모를 보며 엄마는 깜짝 놀라셨고요. 어렸을 적에 저는 외국은 다 미국인 줄 알았고 두 단어가 같은 단어인 줄 알았던 아이였기 때문에 선망의 눈빛으로 이모를 바라봤었네요. 이모가 저한테 계신 줄은 잘 알았으나 거의 뵐 수 없었던 분이었으니 더욱 신기하게 쳐다봤었고요. 이모는 미국으로 영영 떠나실 결심을 마치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 당신의 동생에게 인사를 다 해두고자 그때는 왕래를 하셨던 게 아닐까 싶어요. 엄마는 이모를 향해 미국으로 이민을 준비할 만큼 돈이 많은 것이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었죠. 그러나 이모는 피식 웃으시면서 오히려 그 반대이기 때문에 미국 이민을 결정지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희망이 안 보여. 장기적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면 여기서는 이제 답이 안 나오더라. 있는 돈 1원까지 싹싹 털어서 미국 가려는 거야. 가서는 일단 청소 일을 시작할 생각인데 그것도 잘 될지 어떨지 모르겠다. 청소? 남의 집이나 건물이나 뭐 그런 걸 청소하러 다닌다는 소리야? 계속 청소만 하면서 미국에서 그렇게 살 생각이야? 잘 풀린다면 몇 년 안에는 피자 가게라도 차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피자를 좋아한다네. 아마 외할머니마저 떠나셨기 때문에 이모는 한국 생활에 미련 한 줌 안 남으셨던 걸 거예요. 씁쓸하고 앞으로가 걱정되며 겁은 나지만 그럼에도 후련하다는 눈빛을 이모는 하고 계셨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 눈빛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몰랐으나 나이가 들면서 그 순간을 곱씹어 볼수록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모는 미국으로 정말 떠나셨어요. 몇 달 뒤에 사진 한 장에 동본된 편지가 도착했었는데 이모네 가족이 집안에서 같이 찍은 사진이었죠. 모든 게 낯설고 어색하지만 일단 새롭게 살아보려고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요. 정말 쉽지 않은 길을 걸어오신 분이었네요. 친가도 외가도 상황이 이러했기 때문에 저는 명절 같은 때마다 왕래하는 친인척이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었죠.
사는 형편은 언제나 조금씩은 팍팍한 편이었고 저는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부끄럽게도 제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었네요. 그때는 학급마다 학생들이 많았었는데요. 그 안에서 모두의 꿈이 갈렸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공부를 좋아하고 잘하는 모범생들은 명문대에 진학해서 돈을 많이 주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고요. 제 기억으로는 남자애들은 사회적으로 자리 잡고 쭉 잘 나가는 게 구체적인 목표였던 것에 반해 여자애들은 결국 좋은 조건의 남자하고 결혼해서 잘 사는 게 대부분의 목표였던 듯 싶어요. 똑같이 명문대 진학과 돈 많이 받는 직장을 꿈꾸어도 그 뒤에 따라붙는 목표라는 것이 달랐던 거예요. 그때의 사회 분위기라는 게 그랬나 봐요. 누가 딱히 여자애들한테 강요한 건 아니지만 모두가 은연중에 결국은 여자는 시집 잘 가면 잘 사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모든 과정들이 종국에는 시집을 잘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일 많았던 부류는 적당히 대학 가서 적당히 취직해서 그 뒤로는 적당히 결혼해서 무난하게 사는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학생들이었어요. 특별하게 잘하는 것이나 잘난 게 없어도 꿈도 특별한 게 따로 없지만 남들 하는 만큼 평범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학생들 말입니다. 대학 진학부터 이미 좌절을 하며 다른 길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푸념을 하던 학생들도 있었고요.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제일 평범한 부류 중 하나였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푸념을 하던 그런 학생이었죠. 너는 얼굴이 예쁘니까 굶어 죽을 작정은 안 해도 되겠다.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럴 걱정을 해야 하는 건 예쁘게 생긴 네가 아니라 저기 못난이 애들이지. 요즘 같으면 난리 날 일이었는데 말이죠. 당시에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고는 하셨었네요. 성적표가 나오던 날이었는데 제가 혹시나 기대를 해봤지만 역시나 성적이 저조하게 나온 것에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저는 예쁘게 생겼으니 공부를 못해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저보다 성적은 잘 나왔으나 그렇다고 엄청 잘 받은 성적이 아닌데다가 얼굴이 못생긴 애들은 앞날을 많이 걱정해야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머쓱하게 웃는 게 다였죠. 주변에 시기 가득한 시선을 받으며 감당해야 하는 건 오롯이 제 몫이었고요. 제가 부모님을 보고 자란 자식이다 보니 성격이 외향적이고 활달하고 잘난 척하고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쁘다고 칭찬을 받아도 좋아할 줄만 알았지 그걸로 우쭐하지는 않았었네요. 딸이 예쁘게 생겼으면 사실 그 여파는 그 딸의 엄마가 가장 많이 받잖아요. 하지만 제 친정엄마는 그런 것에 많이 무감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변에서 아역 탤런트 시켜봐라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러자 엄마가 놀라서 펄쩍 뛰셨어요. 그런 무서운 이야기는 듣는 것만으로도 겁이 난다고 하셨고요. 그러신 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빠도 그런 방면으로 생각이 트여 계신 분이 전혀 아니셨기 때문에 저는 그저 조용히 자라났던 듯 싶어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 조용히만 살았던 제가 설마 미스코리아 대회를 나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었죠. 제가 대학 진학은 공부도 썩 그리 잘하지 못했는데 집안 형편도 어려우니까 진작에 반쯤 포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저에게 대학 포기하지 말라고 어디든 좋으니 일단 들어가서 대학 졸업장을 땄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마지막에 정말 온갖 애를 다 쓰면서 공부했었고 선생님께 상담도 여러 번 받은 끝에 예상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너는 대학 안 나와도 먹고 살 텐데 노력하는 거 보니까 성실하네. 아주 효녀야 효녀. 담임 선생님의 그 말씀이 저를 향한 칭찬이자 격려라고 생각했었죠. 감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졸업 직전에 저를 흐뭇하게 바라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나중에 힘들어지면 언제든지 부담 가지지 말고 꼭 선생님 찾아와라. 알았지? 특별히 선생님이 아끼는 제자를 위해서 옆자리를 만들어줄 수도 있으니까. 너 하나는 선생님이 책임지고 먹여 살려줄게. 예쁘게 옆에서 살림만 해. 담임 선생님은 유부남이셨어요. 자식도 제가 알기로는 둘인가 셋인가 있었고요. 나이가 그때 40대 후반 정도이셨으니 당연했죠. 그런데 저한테 그런 농담을 하시니까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가만 보면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신 듯도 하였고요. 저를 진듯하게 바라보시던 그 눈빛에
기분이 나빴던 것이 고등학교 시절의 마지막 기억이었네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들어갔던 대학에서 어떤 언니하고 꽤 친해졌는데요. 그 언니가 꾸미는 걸 좋아했고 유행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연예계의 이모저모도 많이 깨고 있었죠. 저는 솔직히 성격상 그 언니와 잘 맞지는 않았는데요. 그 언니 쪽에서 저와 워낙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어울려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죠. 어느 날 그 언니가 가끔 다닌다던 어떤 미용실에 따라갔다가 거기 원장님의 눈에 들었습니다. 저더러 혹시 미스코리아에 나가볼 생각이 없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분이 저한테 농담을 건네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지하게 물어보신 거였죠. 저는 미스코리아 대회가 있다는 것만 알았고 관심에 둔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그쪽 세계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권해주시니까 호기심이 생기기는 하더라고요. 얼떨결에 미스코리아 대회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부모님께 처음 말씀을 드렸을 때 무척 놀라셨고 당황해 하셨으나 반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한 번쯤은 우리 딸이 그 고운 미모를 사람들한테 보이고 자랑하는 그런 순간이 왔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생각은 하고 있었어. 엄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자 아빠는 약간 한숨을 내쉬시면서도 함께 동의를 해주셨던 것이죠. 준비를 한번 해보자고, 도중에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 그만두라고 두 분 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부담 없이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화려한 화장과 과감한 차림새가 너무 어색했고 스스로 주체가 안 돼서 심장이 터질 듯해서 몸까지 떨리기도 하였으나 수많은 도전자들을 보면서 왠지 동질감도 느껴졌고 저도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가 들어서 도중에 포기는 안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미스코리아 대회에 나가는 영광을 안았고요. 거기서 다시 특별한 결과를 내지는 못했어요. 각오 이상으로 너무 떨리고 긴장이 되더라고요. 유독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던 참가자들이 특별한 결과까지 안고 가는 주인공들이 되었는데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박수를 쳐주었답니다. 제 인생에서 다시 이런 경험을 또 언제 하겠나 싶어서 미스코리아 대회에 나간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았고 보람되고 좋았어요. 하지만 제가 미스코리아 대회까지 나갈 수 있었던 계기인 대학에서 친해진 그 언니하고는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때문에 제가 좋은 기회를 얻은 것이 분하다고 하였거든요. 제가 좋은 기회를 잡을 줄 알았다면 저를 그 미용실에 안 데리고 갔을 거라고 그랬어요. 술자리에서 공공연히 그런 소리를 계속 떠들고 다녔고 저에 대한 헌담을 마구잡이로 지어내는 바람에 그 이야기들이 결국 다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를 해프고 얌전한 척하는 요부로 주변의 말을 거짓으로 퍼뜨려 놓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상처였어요. 제가 결과를 못 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대회에서 잘 됐다면 그 언니는 배가 아파 죽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자연스레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제 안에 남았습니다. 돌아가신 고모의 자식들이 급전이 필요하다면서 연락이 온 건 그 무렵이었고요. 병원비 이야기를 하면서 둘이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어요. 첫째가 혼전 임신으로 일찍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자취집 문제로 돈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도합 1,000만 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즘에도 그게 엄청 큰 금액이잖아요. 당시로 보면 더했죠. 그간 연락도 없었고 왕래도 없었는데 대뜸 돈을 빌려달라니 당혹스러운 일이었지만 돌아가신 고모를 향하여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죄책감을 지니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수준의 현금을 털어서 빌려주셨습니다. 1년 안에 꼭 갚겠다고 하는 소리를 믿으셨고요. 어쩌면 다는 못 돌려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나 돈을 받자마자 연락 두절이 되는 것까지는 예상을 못하였죠. 부모님은 너무 속상해하셨고 그쯤에 제가 연애 기획사라는 곳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스코리아 대회에 나갔었으니 그걸 보고 연락을 해온 것이었죠. 저한테 탤런트 해볼 생각이 없냐고 그랬어요. 나는 이런 연락을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내가 이런 제안을 받게 되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야. 자신은 없지만 집안 분위기도 너무 안 좋은데 내가 뭐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닐까? 하필 집안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답지 않게 성급히 그런 허술한 제안을 받아들이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건 제 인생이 나락으로 빠져드는 과정이었죠.
제 프로필을 여기저기에 돌려주고 연기 수업도 시켜주고 오디션도 보게끔 해주겠다더니 그런 말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정말 탤런트가 되고 싶으면 준비 비용으로 100만 원을 내라고 하더군요. 그게 관례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하였어요. 멍청했던 저는 돈을 준비해서 냈습니다. 하지만 저를 위해 그곳에서 한 일이라고는 이상한 인맥을 저에게 만들어준 것뿐이었죠. 그걸 인맥이라고 부르기에도 수치스럽고 역겹네요. 저를 나이트클럽에 데려가서 웬 나이 많은 남자들 앞에 세워두고 인사를 시키는 것, 그것이 업계 인맥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들 사이에 앉아서 꽃처럼 예쁘게 앉아있고 아양을 떨면서 얌전하게 술을 따라주면 그것으로 인맥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미쳤다고 그러고 싶었겠어요. 절대 원하지 않았죠. 다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저한테 투자한 비용이 있으니 그걸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투자라는 걸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뻔뻔하게 우겨댔어요. 제가 저질스러운 수법에 완전히 걸려든 것이었죠. 저한테 투자 비용 3천만 원 당장 갚을 수 있냐? 성공하고 싶지 않냐? 너 지금 삐끗하면 연예계에는 앞으로 그림자도 못 들이민다. 이런 소리를 해댔습니다. 뭘 몰랐던 저는 고작 그런 개소리에 덜덜 떨었습니다. 두렵고 눈앞이 막막했어요. 의지하고 믿을 사람이 없어서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에는 결국 정말 험한 일을 당할 뻔했고 공포에 질린 저는 울면서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부모님이 당연히 기함을 하시면서 난리가 났고요. 그딴 정신 나간 곳이 다 있어? 당장 가서 단판을 지어야지. 미친놈들이 감히 누구 딸을 건드려? 아빠는 격노하셔서 직접 당신이 그곳을 찾아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빠를 혼자 보낼 수 없었고 저도 제대로 한 번쯤은 세세히 따져 물어야겠다 싶어서 이튿날에 함께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조종해온 실장이라는 사람 말고도 인상 험악한 남자가 셋이나 더 와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겁을 집어먹었죠. 아빠는 역시 이상한 곳일 줄 알았다면서 저를 놔달라고 그놈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실장이 피식 저희 부녀를 비웃더라고요. 딸년 하나 반반하게 낳아놨으면 그걸로 팔자를 피실 생각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빠를 향해 조롱을 하셨습니다. 또한 저를 보면서는 어설프게 고고한 척을 하는 바람에 어렵게 길을 돌아가는 멍청이라면서 혀를 끌끌 찼고요. 분노하신 아빠가 실장을 향해 달려드셨고 사무실에 와 있던 인상 안 좋은 남자 셋 중에 하나가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상대가 쪽수도 더 많았으니 저는 겁이 났는데 그건 아빠도 마찬가지셨겠죠. 그래서 아빠가 먼저 당신의 앞을 가로막은 남자를 힘껏 밀치셨던 거예요. 쉽게 물러날 수 없다는 의지를 피력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 외로 그 남자가 확 밀려난 게 문제였습니다. 밀쳐진 그 남자가 중심을 못 잡고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내려져 있던 장식물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사무실 바닥에 피가 흐르는 걸 보자마자 저는 혼절하고 말았어요.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있던 상태에서 그런 광경까지 보니까 정신이 못 받쳐졌던 것이죠. 병원에서 깨어나자마자 저는 그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울다 지치신 엄마의 얼굴을 마주하고 그게 현실이라는 걸 알았죠. 깨어나는 저를 보며 엄마는 다시 울기 시작하셨고 저는 죄송스러워서 오열을 했습니다. 머리를 다친 그 남자는 수술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 한 번 더 수술을 받아야 하며 후유증이 남을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하였습니다. 당장은 거동조차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막대한 치료비, 그 병원비를 그 남자 쪽에서는 고스란히 제 쪽에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도 모자라 각종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였어요. 돈을 못 대줄 것 같으면 목숨으로 갚으라고 그런 무서운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더라고요. 실장이며 그쪽 사람들이 얼마나 질이 나쁜지 저는 경험한 뒤였기 때문에 돈을 대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것 같았거든요. 얼른 그쪽과 선을 긋고 싶어서 무리하게 현금 대출을 받아서 거금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그쪽에서는 깜짝 놀라면서 당황하더군요. 돈 타령을 하면서 두고두고 질질 끌면서 저와 제 부모님을 괴롭힐 작정이었겠죠. 그것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재판까지 계속 다녀오시면서 아빠는 거의 폐인이 되셨고요. 엄마는 아직 경황이 없으셨던 때임에도 한시라도 빨리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면서 당장에 돈을 가장 많이 쳐주고
바쁘고 고된 식당 일, 새벽에 목욕탕 청소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공장에 들어갔어요. 작은 식품 공장이었는데 아주머니들이 대다수였죠. 저더러 왜 어리고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왜 이런 곳에 왔냐고 하나같이 물어보시더군요. 처음에는 대답 안 했어요. 그러더니 싸가지 없고 음침하다고 저를 왕따시켰습니다. 가뜩이나 힘든 공장 일을 체력도 요령도 없는 상태에서 하려니까 죽을 맛이었는데 왕따를 당하면서 일을 하려니까 2배로 죽을 맛이더라고요. 저한테 힘든 파트를 다 몰아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숙이고 들어갔어요. 집에 빚이 있어서 갚아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아주머니들이 의외라는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 후로는 그럭저럭 잘 지냈는데요. 남자 관리자가 저를 편애하고 저에게만 유하다는 이유로 아주머니들이 다시 저를 미워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남자 관리자가 저한테 아주머니들의 그런 태도를 자기는 이해한다고 말을 하더군요. 예쁘고 나이도 아직 어린데 돈 많이 벌고 싶으면 다른 길이 있잖아요. 그런 쉬운 길을 두고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니까 얼굴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바르고 고운 것 같아서 그래서 아주머니들이 자꾸 질투를 하는 거예요. 다 가졌다 이거지. 그러면서 본인은 유부남이라 그게 참 아쉽다고 덧붙였습니다. 처자식만 없었으면 저한테 들이댔을 거래요. 미스코리아 대회에 나갔었을 때 저보다 훨씬 예쁘고 반짝반짝 빛나던 참가자들이 잔뜩 있었는데 전부 다 당당하고 자신감에 넘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왜 이럴까 싶었습니다. 저 스스로가 굳세지 못했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여서 늘 함부로 찔러봐도 되는 감 같은 존재로 여겨지고 먹잇감 대상으로 전락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늦지 않게 병원을 가서 목숨은 건지셨습니다. 그러나 후유증은 남았고 아빠의 일상은 그 이전과 많이 달라지게 되었죠. 아빠는 돌아가신 고모가 생각난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대출 빚이 아직 쌓여 있었는데 아빠가 그렇게 되시자 엄마가 일에 계속 매진하실 수가 없었죠. 아빠의 곁에는 엄마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도 한계였습니다. 피곤에 찌든 칙칙한 인상, 편두통 때문에 인상을 계속 쓰시느라 엄마의 미간에는 주름이 어느새 패여 있었어요. 원체 건강 체질과는 거리가 먼 분이셨기 때문에 더욱 몸 상태가 좋지 못하셨습니다. 이러다가 엄마까지 잘못되시면 그때는 제가 못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이제 기로에 서 있다고 여겨졌어요. 큰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 그것을 저 스스로 답을 내려야 할 때 같았습니다. 저에게 상상도 한 적 없었던 중매가 들어선 것은 바로 그때였어요. 제 부모님 또래이신 저보다 한참 나이 많으신 분으로부터 결혼하고 싶다는 소리를 들은 거였죠. 거의 30 가까이 차이 나는 남자에게 시집을 간다고 어느 여자가 살면서 상상이나 해볼까요? 당연히 저도 상상해 본 적 없었어요. 나이 많은 남자로부터 추파를 받은 적은 솔직히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은 상상조차 못 해봤었는데요. 일단 만나보기나 달라는 정중한 제안이 있었기에 응해봤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던 공장의 사장님을 통해서 연락을 해오신 분이었는데요. 참고로 그 공장은 처음 공장 일을 시작했던 작은 식품 공장이 아니고 다른 곳이었습니다. 아빠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나서 저는 돈을 더 많이 주는 공장으로 옮겼거든요. 하지만 이러다가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저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떳떳하지 못한 일이라도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하나 그런 고민에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보았던 것 같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나하고 결혼해주면 내가 빚을 다 갚아주겠습니다. 앞으로 부모님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거고요. 적어도 돈 때문에 지긋지긋한 일은 이제 안 겪어도 되겠죠. 아내와 사별한 지 오래되었고 하나 있는 자식인 아들은 2년 전에 결혼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부끄럽게도 아들과 전혀 안 친하다고 왕래도 없고 그저 서먹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을 직접 마주하고 저는 제 눈앞에 앉아있는 나이 차이가 까마득한 남자가 꽤 정중한 분위기에 조용조용한 느낌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다행이라 느꼈다는 것은 제가 이미 결혼할 마음이 어느 정도 들었다는 얘기였죠. 그때 저는 될 대로 되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 마당이었는데 따지고 보니 나이 많은 남자하고 결혼을 못할 이유가 뭘까 싶더라고요.
세상의 수군거림, 손가락질, 비웃음, 이런 걸 한번 머릿속에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곧 세상은 저의 존재 따위도 모른다는 생각부터 들더군요. 저에게 있어서 세상은 교활하고 이중적이며 차가운 곳일 뿐이었습니다. 세상이 저를 비난한다고 한들 이제 그런 것들이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정말로 두려운 것은 제가 이대로 영영 지쳐서 주저앉아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죠. 부모님을 두고 제가 감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고모가 그 옛날에 20살 많은 경제적으로도 걱정 없는 남자하고 결혼을 하셨다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셨을 거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더럽고 추악하게 술집이라든지 제 외모를 내세워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벌어보려고 발악할 거라면 차라리 결혼이라는 제도를 깔끔하게 빌리는 편이 훨씬 낫겠다는 그런 합리화가 제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이 정말 적극적으로 진심을 다해 저에게 결혼을 계속 청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부모님께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충격받고 절망하실까봐 약간의 거짓말도 섞어야만 했고요. 든든하고 의지가 되어서 제가 먼저 설렜으며 그래서 제 쪽에서 먼저 마음을 표출했다고 거짓말을 하였어요. 빨리 결혼하여 안정을 찾고 다른 일상을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고 말씀도 드렸고요. 아빠가 놀라실까봐 먼저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고 정말 힘들게 허락을 받아낸 뒤 더욱 조심스레 표현을 고르고 또 골라서 아빠에게도 알려드렸습니다. 부모만 잘 만났어도 제가 또래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을 거라고 그러시더군요. 그 말씀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식 잘못 둬서 고생하신 두 분이 그러시니까 너무 죄송했네요. 한 번도 저를 원망하신 적 없으신 부모님을 위해 이제는 제가 강하게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결혼했어요. 마음을 정했으니 그냥 빨리 다 해치우고 싶었거든요. 나이 많은 제 남편은 사업가였어요.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제 친정의 빚을 다 갚아주었고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의 이유가 감동인지 다른 것인지 저 스스로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 빚인 누구는 용을 쓰고 인생을 걸 각오와 자세로 덤비지 않으면 안 됐는데 누구는 한 번에 갚을 수 있는 것이었다는 사실에 허무했던 듯 싶기도 하네요. 남편이 혼자 살던 집이자 제가 들어가서 부부의 보금자리가 될 공간에 제가 가봤습니다. 좋은 동네에 있는 빌라였어요. 빌라 주차장에 고급 외제차들이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그 집에서 이제 햇수로 7년째 사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집안이 많이 넓지는 못하다며 머쓱했는데 저는 당황스러웠죠. 60평대의 고급 빌라를 보며 안 넓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집안을 둘러보고 남편과 제 공간에 대해 상의를 했고요. 남편의 침실 바로 옆방을 제 침실로 하기로 정했습니다. 같은 방, 같은 침대가 아니라는 것에 저는 솔직히 안도해 있었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보고 싶다는 남편의 말이 반갑게 들렸습니다. 조금 편해지는 마음으로 집을 다 둘러보고 나니까 문이 잠겨있는 어떤 방이 궁금해지더라고요. 남편은 거긴 그냥 안 쓰는 방이라고 알려줬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죠. 그로부터 며칠 후에 제가 얼마 되지 않은 제 짐을 그 집으로 옮겼고요. 웬만한 건 다 새로 장만을 했었네요. 그러고서 나서 곧장 결혼을 했는데 따로 식은 안 놀렸고요. 신혼여행은 몇 달 지나고 나서 바쁜 시기가 끝나면 그때 제가 원하는 나라를 골라서 가든지 하자는 남편의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 저는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 이런저런 생각만 들었고 문득 잠겨있던 그 방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을 먹고 나서 씻었을 때 제가 그 방문 앞을 지나가다 무심코 문고리를 돌려봤었거든요. 그 방은 안 쓰는 곳이라고 했을 텐데 잊어버린 거야? 그러자 남편이 저를 발견하고 조금 다그치듯이 말을 했습니다. 저는 실수로 문고리를 돌려본 척 둘러댔고요. 그런데 잠이 안 오다 보니까 그 방에 대한 궁금증만 들었고 남편의 서재를 구경했을 때 보았던 열쇠 꾸러미에 대한 추측도 함께 따라붙었습니다. 결국 저는 일어나서 침실을 나왔죠. 남편의 서재로 가서 열쇠 꾸러미를 찾았고 잠긴 방문을 그걸로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달칵 소리와 함께 잠긴 게 풀린 거예요. 짐작이 맞았던 것이 신기했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엉격거려 저는 문을 열기는 했는데 여기를 굳이 제가 들여다보는 게 맞나 싶어서 바로 닫을 생각이었죠.
그때 어둠 속 방 안에서 누가 보인 것 같았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문을 열어 젖힌 후에 불까지 켜버렸습니다. 불을 켜고 나자 방에 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사진 때문에 제가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 드러났죠. 방은 이 집에서 가장 작은 방이었고 높이가 낮은 책장의 한쪽 벽면을 혼자 채우고 있었는데요. 책장에는 전부 사진이 끼워져 있는 작은 액자들이 칸마다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진들을 확인하다가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아났습니다. 이게 뭐야? 처음에는 난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잖아. 언뜻 보고서 저인 줄 알았을 정도로 저와 이미지가 굉장히 비슷한 여자가 모든 사진들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저와 너무나도 닮았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서 심장이 뛰었고 저는 귀퉁이 칸에 자리한 어떤 사진을 보고서는 해답을 찾을 수 있었죠. 왜냐하면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남편이 그 여자와 함께 갓난아이를 사이에 두고 찍은 가족 사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는 바로 옛날에 남편이 사별한 배우자였던 거예요. 저는 괜히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것 같아서 숨을 죽이고서 그 방을 나왔습니다. 물론 문도 착실히 잠가두었고요. 첫날부터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것에 밤새 잠이 안 왔었죠. 남편한테는 그 방안을 봤다고 고백할 엄두가 안 나서 모른 척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정도가 지나서 남편이 먼저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저 방 들어가 봤지? 액자 몇 개의 위치가 살짝 바뀌어 있더라. 조용한 목소리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발뺌할 수 없으니 맞다고 인정을 했죠. 그리고 저와 닮은 외모를 사진 속에 마주한 것에 놀랐다는 말도 솔직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머뭇거리더니 그 방 안은 사별한 아내를 위한 공간이라고 하면서 제가 그분을 닮았기 때문에 결혼한 것이라고 털어놨어요. 두 사람은 상황이 안 따라줘서 헤어졌다가 어렵사리 다시 만나서 결혼까지 갔던 인연이었고 정말 많이 서로를 위하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랬건만 결혼 10주년에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던 거예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다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었다네요. 병원에서 그때 남은 시간이 반년 정도라고 했었는데 정말로 딱 반년을 더 살다가 떠났었지. 원래 건강하셨다던 그분은 임신과 유산, 출산을 거치며 몸이 확 상했고 그 후로 많이 약해졌었다네요. 그래서 남편은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분이 떠나시고 나서 자식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남편의 자식은 자기 할머니 손에 맡겨져서 크게 되었죠. 세월이 흘러 남편은 뒤늦게 자식과 화해하고 친해지고 싶었으나 이미 감정의 길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서 봉합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남편의 아들은 6살 연상의 부잣집 여자하고 결혼을 했고요. 그 집안의 대릴 사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공허한 마음을 달래려고 앞만 보며 무작정 일에 파묻혀 살아온 남편은 돈을 많이 모았으나 아들이 결혼한 뒤로 인생의 의미를 돈이 채워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었다고 해요. 부쩍 외롭기만 했던 때 제가 떠올랐던 겁니다. 제가 미스코리아 대회에 나갔을 때 남편은 저를 봤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죽은 자신의 아내와 너무 비슷한 이미지였으니까요. 그래서 저의 신상 정보를 알아놨었는데 문득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연이어 힘든 일을 겪고서 돈 때문에 공장을 다니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저와 결혼할 작정을 하게 된 거였죠. 떠난 그 사람을 영원히 추억하고 간직하고 싶은 걸로도 모자라. 이제는 그 사람과 비슷한 느낌을 직접 받고 싶어서 그래서 당신하고 결혼한 거야. 저를 연애 감정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죽은 아내의 모습을 투영한 것이었죠. 그 진실에 저는 많이 놀랐지만 그게 싫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납득했고 순응하기로 했네요. 초장의 진실을 마주한 덕분에 잔잔하고 담백한 일상을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결혼 생활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지만 이것 또한 어쨌든 결혼해서 사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꿋꿋하게 하루하루를 살았네요. 이제는 시간이 꽤 흘러 결혼했던 당시의 일도 어느새 옛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의 저는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잔잔한 상태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식 문제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김복자라 합니다. 나이는 올해로 60이 훌쩍 넘었고 동네 어귀에서 조그만 소주방을 하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사실 전 제가 이 나이에 이걸 하고 있을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노후엔 마음에 맞는 벗들과 여유로이 살고 있을 줄 알았죠. 하지만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술주정하는 사람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젊은 아이들이 토한 것들을 치우고 있는 처지가 된 건 모두 제 아들 때문입니다. 정말 속이 터질 것처럼 답답하고 화가 났는데 정말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고 이러다 제명에 못 살 것 같아 여기에라도 글을 써봅니다. 제겐 40살이 넘은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남 밑에서 일하지 못하는 성격 탓에 다니던 회사는 진작 때려쳤고 성격이 불같아 무엇 하나 참을성 있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취직해도 잘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뒤부터였습니다. 녀석이 제게 돈을 부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가 차라리 가게를 차려서 경영을 해보겠다면서 CEO인지 모시기가 되겠다며 어디 책에서 본 경영 철학 같은 것들을 들먹이면서요. 엄마, 난 아무래도 내가 직원을 두고 일하는 게 성미에 맞아요. 사람마다 타고난 그릇이 다른데 난 쬐깐한 곳에서 뱀 꼬리처럼은 못 살아. 엄마도 알잖아. 내가 한다면 또 하는 거. 사실 처음에 저는 아들의 그 말을 고스란히 믿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적부터 자기가 하기 싫은 건 죽어도 하지 않는 고집불통이긴 했지만 또 한다고 한 건 해내곤 했기 때문입니다. 전교회장 선거에 나가 떡하니 회장이 되어 오고 갑자기 안 하던 공부를 미친 듯이 하더니 갑자기 100점 시험지를 들고 오곤 했어요. 남편은 그런 아들을 두고 별난 놈이라 말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지만 전 마음속으로 아들이 다른 애들보다 개성이 강한 것일 뿐 나중에 뭔가 크게 돼도 될 놈이고 한 방을 때려도 때릴 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이렇게 해보고 싶어 하는데 한번 기회를 줘보자는 마음으로 기꺼이 큰 돈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처음 낸 휴대폰 대리점은 보기 좋게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낸 가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술집, 토스트 가게, 카페, 남성복 쇼핑몰 하는 것마다 정말 어쩜 이렇게 안 될 수 있는 건지 싶을 정도로 아들은 그 모든 가게를 다 말아먹어버렸습니다. 전 아들에게 돈을 대주느라 갖고 있던 건물 하나를 팔아야 했어요. 하지만 돈이 적자가 나고 그것들이 모조리 빚으로 불어 돌아올 때마다 아들은 제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 엄마, 자리가 안 좋았다니까요. 운이 안 따른 거예요. 나 한 번만 믿어봐. 정말 잘할 수 있다니까요. 진짜 딱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돈 대줘요. 엄마가 아들을 못 믿는 거야? 알겠다. 알았어. 운이 안 따랐다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돈을 대주면 정말 잘할 수 있다는 그 말은 그냥 상황을 모면하고 돈을 타내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안 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청취자분들 자식 키워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자식한테 이길 수 있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듯이 저는 애써 보렸는데 잘 안 되는 아들의 처지가 안쓰러워 측은지심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돈을 내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빌었지요. 우리 애쓰는 아들 좀 제발 잘 되게 해달라고. 이놈이 배포가 크고 자존심이 센 놈이긴 하지만 속은 여리디 여린 놈이니 이런 놈 세상살이에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선 결국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될 줄 알고 계셨는지 당신 아들에게도 제게도 희망을 보여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몰래 하나님을 원망도 많이 했지요. 허나 나중에 알았지만 아들은 가게를 차려놓고 일주일에 한 번 출근할까 말까 했다 하더라고요. 이제껏 20살 넘은 직원들한테 가게 경영을 모두 맡기고 걔들이 어떻게 가게를 굴리든 말든 자기는 그냥 허울뿐인 사장 노릇만 한 거죠. 그것도 모르고 전 아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은 겁니다.
아들은 몇 개의 가게를 망하게 하고 난 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제가 아들을 앉혀놓고 진지하게 넌 뭔가를 차려놓고 굴릴 능력이 안 되니 그냥 남 밑에 들어가 일해야 한다고. 그래야 네 자식과 아내도 건사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아들은 그런 제 말 따윈 싹 무시하며 이상한 지론을 펼쳐댔어요. 그리곤 제가 한 말에 토라져서 몇 달 동안 연락을 안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전 어쩔 수 없이 먼저 아들에게 연락하여 마음을 달래주곤 하였죠. 부모로 태어난 게 죄인 건지. 하여튼 제가 아들의 기분을 풀어주러 나오면 아들은 살살 또다시 돈 얘기를 꺼내곤 하였습니다. 그래도 전 쉽게 돈을 주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술에 잔뜩 취해 초인종을 눌러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나올 때까지 동네가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너무 놀라 밖으로 나가보니 아들은 이미 고주망태가 되어 제게 폭 안겨 뭐라 중얼거리는 겁니다. 저는 와이프 걱정한다고 얼른 집으로 가라고 토닥였지만 녀석은 가지 않고 제 품에 안겨 절 부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나게 태어난 걸까? 내 아들도 나를 무시해, 엄마. 날 가장으로 안 봐. 그냥 백수야, 나는. 내 아들한테도 백수야. 나 이름 백수로 그냥 바꿀까?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콱 조여오더군요. 가슴이 너무 아파왔어요. 생각해보니 아들이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해선 신경 쓰지 못했던 거예요. 얘가 그저 못나서 능력이 안 돼서 말아먹었다고만 생각했지 아들이 받았을 상처 같은 건 헤아리지 못해줬구나 싶었어요. 그러자 죄책감이 밀려오면서 저는 그 다음날 다른 자식들 몰래 아들에게 괜찮은 아파트 한 채와 차 한 대를 마련해줬습니다. 그리고 지인에게 부탁하여 취직까지 시켜줬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인가 둘째가 절 찾아왔습니다. 둘째는 다분히 화난 얼굴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똑부러지고 해야 하는 말 다 쏟아붓는 아이가 그런 얼굴이니 전 바짝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입에서 나온 말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엄마, 오빠 이혼했어. 언니 이미 오래전에 오빠한테 질려서 애 데리고 떠난 지가 3년 됐어. 엄마가 충격받을까봐 나도 말 못했던 거야. 엄마 빼고 우리 자식들은 다 알고 있었어. 셋째도 알고 있었고. 뭐야? 그게 정말이야? 응. 엄마 또 오빠한테 돈 해줬지? 내가 못 살아, 정말. 전 둘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혼이라니. 자식 때문에 내게 돈을 타갔던 아들이 이혼을 했다니. 전 듣고도 믿을 수 없어 다시금 되물어야 했습니다. 그러자 둘째는 한숨을 푹 쉬면서 오빠 와이프도 오빠 부탁으로 연극을 해준 거라며 외려 제게 짜증을 냈습니다. 다 쇼라고, 엄마. 오빠가 또 맘 약한 엄마 마음 이용해서 돈 타려고 수작 부린 거라고. 정말 눈앞이 노래지더라고요. 한숨이 꺼질 듯 흘러나오는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단 둘째를 내쫓듯 가라고 한 뒤 곧바로 당장 아들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아들은 사태 파악도 하지 못하고 밝게 웃으며 엄마가 좋아하는 딸기를 사왔다며 제게 안기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향해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니들 이혼했어? 어, 엄마 어떻게 알았어? 너 어떻게 엄마를 이렇게까지 속여먹을 수가 있어? 제 말에 아들의 안색은 급히 어두워지더군요. 둘째의 말이 맞았던 거죠. 저는 순간 손을 들어 아들의 따귀를 올려붙였어요. 그리고 아들이 들고 있던 검은 봉지에서 굴러떨어진 딸기들을 주워 모두 내던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얼굴에 딸기가 퍽퍽 날아가 지지겨지고 으깨져 아들의 몸과 바닥이 딸기로 범벅이 될 때까지 저는 계속 던지고 또 던졌어요. 그러다 이것도 성이 안 차
집안 구석에 있는 골프채를 들었어요. 그러자 아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아들은 저를 피해 현관으로 냅다 달려나갔죠. 전 골프채를 들고 아들을 쫓아갔고요. 옆집 여자가 놀라 손으로 입을 가리며 후다닥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고 경비실에 전화를 거는 태세를 보였지만 제 눈은 이미 뒤집혀 있었지요. 이미 맨발로 골프채를 들고 아들 뒤를 질주하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경비 아저씨가 와서 저를 말리고 동네 사람들이 어머어머하는 목소리가 들릴 때쯤이야. 전 골프채를 내려놓았고 집으로 돌아와 화를 식히기 위해 찬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죽어가면서 제게 했던 말이 문득 머릿속을 치고 지나갔어요. 바로 너 첫째한테 절대 돈 주지 마. 그 놈은 안 될 놈이야. 알았지? 마음이 약해져서 어미 노릇하지 말라고. 라는 말이었어요. 남편은 똑똑하고 영민했던 둘째는 신뢰했지만 장남이지만 어딘지 별나고 허세 가득한 아들은 늘 못 믿어했어요. 그래서 제게 재산을 남기면서도 노파심에 첫째한테 돈을 주지 말라 당부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전 어린 시절 내내 늘 남편의 미움을 받고 남편의 눈치를 보던 아들이 불쌍하고 안쓰러워 늘 그 말을 흘려들은 거죠. 전 감정을 다 식히고 난 뒤 조용히 아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살고 있는 집에서 나와라. 그리고 다 내놔라. 차키, 카드, 전부 다. 엄마, 그럼 나 어디 빌라 같은 데서 살라고? 거지 같은 데에서 거지 같은 옷 입으면 살라고? 그게 무슨 거지 같은 거야. 평범하게 사는 거지. 내가 널 잘못 키웠다. 다 내 탓이야. 그러니까 얼른 내놔. 철없는 아들은 남들이 사는 대로 살기 싫다며 끝까지 징징대더군요. 하지만 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러자 아들은 씩씩거리며 이렇게 나오면 더 이상 자기를 볼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부모와 자식 사이 연 끊자는 얘기로 알아듣겠다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제가 오냐오냐 키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버릇없이 키웠나 싶고요. 전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얼굴로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네가 원한다면 그리하자고 했지요. 그때 전 진심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인연이라도 끊을 각오로 다 뺏어야 아들의 못된 버릇을 고쳐놓을 수 있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와 아들의 연은 정말로 끊겼습니다. 허나 그게 몇 달이 되니 속이 편할 수가 있나요? 하나뿐인 아들과 명절 때도 생일 때도 보고 살지 않게 되니 얘가 또 어디서 사고는 치지 않고 있을지 사람 구실은 하고 사는지 걱정이 되고 점점 마음이 안 좋아져서 나중엔 제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전 1년 후 아들의 생일날 아들과 친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사는 거처를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도 자기조차 아들과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다며 어머님과는 계속 연락하고 사는 거 아니었냐 하더라고요. 아들이 가장 친한 친구와도 연락을 끊었다니. 뭔가 이상해도 단단히 이상했어요. 전 결국 친구의 친구, 또 그 친구의 친구에게까지 묻고 물어서 겨우 아들이 사는 곳을 알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소지가 이상했어요. 고시원이었거든요. 주소를 찾아가니 제 발걸음이 닿은 곳은 거의 반은 허물어져 가는 것 같은 낡은 고시원이었습니다. 그때 검은 슬리퍼를 신고 누군가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나오더군요. 성민아. 아들이었어요. 오랜만에 마주한 아들의 몰골은 차마 계속 보고 있지 못할 정도로 피폐해져 있었어요. 가장 눈에 띈 건 깡마른 몸이었습니다. 늘 접혀있던 뱃살과 부어있던 몸은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살이 좋기 10kg는 빠진 것 같았습니다. 행색도 노숙자와 다름없었어요. 명품 아니면 안 입던 애가 잔뜩 해진 옷을 걸치고 다 찢어진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있자니 미역국이 든 보온병을 든 제 손이 저절로 떨렸어요. 아들도 저를 앞보고 많이 놀랐던 건지 이쪽으로 오질 못하더라고요.
전 떨리는 발걸음으로 아들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성민아. 아들은 절 보고 잠깐 뒷걸음질 치다 제가 멈춰서니 같이 멈춰섰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마침내 엄마 하는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너 어쩌다가. 제 말에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전 근처 벤치를 찾아 자리를 옮겼고 거기에 앉아 아들에게 있었던 그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 사업을 벌였는데 그게 망해서 결국 고시원에 붙어 살게 됐고 그 후부턴 빚을 갚기 위해 공사장에서 노가다를 하면서 겨우겨우 하루살이처럼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제 눈에 아들의 빠진 발톱들이 듬성듬성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는데 정말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 그만 그간의 미움도 원망도 모두 잊은 채 아들의 손을 붙잡고 당장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따뜻한 밥상부터 차려주었습니다. 별거 없는 반찬이었는데도 어찌나 맛있게 먹던지 아들은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밥알들을 삼켰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다 그만 치밀어 오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아들이 보지 못하는 베란다로가 다시 한번 꺽꺽 울었습니다. 제가 나왔을 때쯤 아들은 식사를 다 끝내고 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전 아들을 붙잡았어요.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 불보듯 뻔한데 이렇게 보낼 수 없었어요. 전 아들의 상처 많은 손을 붙잡고 엄마와 같이 살자 말했습니다. 허나 아들은 고개를 내저으며 더 이상 짐이 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래도 전 끝내 아들을 놓아주지 않았고 결국 전 아들을 설득해 그날부터 함께 살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함께 살게 된 아들은 정말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철이 들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예전엔 제가 아무리 옆에서 아픈 허리를 붙잡고 청소기를 돌리고 있더라도 파출부를 쓰라 말하던 아들이 엄마 고생시키기 싫다고 요리도 자기가 하려 하고 빨래에 청소에 분리수거까지 집안일은 모조리 모두 자기가 하려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조차 정말 성민이가 많이 변했다며 제게 안심해도 되겠다 했어요. 무엇보다 아들이 있으니 집안이 온기로 가득 차더라고요. 늙은이 혼자 사니 뭐 그리 재미난 삶을 살 수 있었겠어요. 그저 똑같은 하루의 반복이었는데 시시때때로 절 챙겨주는 아들이 있으니 하루하루가 재미나고 일어나는 게 고단하지 않더라고요. 엄마, 내가 그동안 참 못된 아들이었어. 그지? 엄마한테 잘할게. 앞으로라도. 나 받아줘서 고마워. 아이고, 녀석, 됐다. 그만해. 무슨 이제 와서 그런 말을. 거기다 아들이 어느 날은 설거지를 하는 제 등 뒤에 대고 이런 말을 하는데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제게 여행을 다녀온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딜 가냐 물었지만 그저 아들은 잠시 갔다 올 때가 있다고 하면서 그날 아침 불고기까지 올린 밥상도 먹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되지 않고 문자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실종신고라도 해야 되나 싶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아들이 먼저 제게 전화를 걸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리산 안에 있는 사찰로 올 수 있냐 물어봤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말아달라는 아들의 말에 전 더 묻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아들이 말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먼저 자신이 힘들 때 몇 번 재워주신 분들이라 하며 스님들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전 마음이 다급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잘 지내던 집을 떠나 왜 여기로 온 건지, 갑자기 왜 스님들과 함께 있는 건지요. 아들은 한참 동안 입술을 떼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실은이라고 말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태어나서 부모가 된 걸 뼈저리게 후회한 날이었지요. 받아들이기조차 너무 참혹한 사실이었으니까요. 사실 엄마, 나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 가난 말기야. 그래서 엄마 보러 온 거야. 아들은 저와 함께 살고 난 후
그러니까 6개월 전 병원에 갔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했습니다. 간암 말기여서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태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엄마한테 곧바로 말하려 했지만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엄마와 조금이라도 좋은 추억을 만들며 조금이라도 엄마의 웃는 얼굴을 보기로 결정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전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을 떠나보내는 것도 모자라서 자식의 임종을 지켜봐야 한다니. 정말 이 모든 게 그저 기분 나쁜 악몽이었으면 했습니다. 차라리 아들이 또 돈을 타내기 위해 하는 거짓말이길 바랬습니다. 저는 아들을 붙잡고 한참을 미친 듯이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커다란 손으로 제 등을 천천히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외롭지 않다고, 괜찮다고 몇 번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쯤 아들은 둘만의 여행을 제안하더라고요. 엄마, 어렸을 때 혹시 기억나? 나 6살 때인가? 우리 잠깐 순천에서 살던 집. 거기서 별 진짜 잘 보였잖아. 나 거기 다시 가고 싶어. 엄마랑 나랑만 살던 곳. 가자. 그 시골집을? 아들이 말한 곳은 시골집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제 친정엄마의 집이었죠. 한때 남편의 바람길을 못 참고 어린 아들을 데리고 도망치듯 간 곳이었지요. 남편이 몇 달 후 절 찾으러 올 때까지 그곳에서 아들과 함께 겨울을 견디듯 아들의 따뜻한 품에 기대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그때의 그 흐릿했던 시간을 다 기억해내곤 제게 다시 거기에 가고 싶다 하는 겁니다. 전 서울집을 모두 정리하곤 아들과 함께 그 집으로 내려갔어요. 다시 찾은 고향집은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였어요. 먼지는 가득 쌓여 있었지만 집 앞에 밭이나 감나무나 뛰노는 고양이들은 너무나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아픈 아들을 눕히고 대신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곳에 아궁이에 불을 지핀 후 아들과 뜨뜻한 방 안에 누웠어요. 그리고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개울가에서 헤엄치던 거, 메뚜기 잡아서 튀겨 먹었던 거, 곶감을 말리던 거, 그것들을 얘기하며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소원대로 까만 밤하늘을 수놓는 별들도 바라보았지요. 별들이 반짝거리는 게 어찌나 예쁜지 흐르는 눈물 때문에 예쁜 별이 자꾸 뭉개져 버렸지만 아들은 제 눈물을 닦아주며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제게 부탁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 내 자식한테 너무 못해주고 살았어. 엄만 날 이렇게 정성껏 보살펴줬는데 난 우리 새끼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아이 엄마한테도 너무 미안해. 고생만 시키고 해준 게 없어. 그래서 엄마 부탁이 있어.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이랑 아이 엄마 좀 챙겨줄 수 있어? 나 떠나면. 아들은 현재 아이 엄마와 손주 모두 어렵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도와줄 수 없겠냐 했지요. 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부탁대로 오래전 아들과 이혼했던 며느리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손주를 보게 달라 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고민하는 듯 싶더니 알겠다 했고 만나는 장소로 절 보러 나왔습니다. 동네 커피숍에서 만난 며느리는 정말 아들의 말대로 조금은 남루한 행색이었고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너무나 지쳐 보였습니다. 전 며느리에게 아들이 부탁한 거라며 제 노후 자금을 제외하고 남은 돈 전부와 다름없는 돈을 모두 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계좌번호를 달라고 했고요. 며느린 처음엔 놀란 듯 싶더니 제 이야기를 모두 듣고 깊이 생각하더니 그럼 감사히 받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살면서 이 은혜를 갚겠다 하더군요. 하지만 전 며느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저 니들이 잘 사는 게 내 아들의 마지막을 편안히 해주는 거고
날 진정으로 위해주는 거야. 그러니 잘 살아라. 살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 뭐든 도와주마. 뭐든. 알겠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전 돌아와서 아들에게 네 부탁을 들어주었다 말해주었지요. 아들은 마음이 놓였는지 죄책감이 사라진 건지 그날 이후 표정이 한결 더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이 터지고 만 것이죠. 제 자신을 후회하고 자책하는 일입니다. 평생토록이요. 갑자기 산책을 나갔다 온 사이 아들이 없어져 있는 겁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정말로 아들의 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얘가 좋지도 않은 몸 상태로 어딜 간 거야? 전 너무 걱정이 되어 다급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전화를 걸어보니 없는 국번이라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반갑게 고개를 돌렸지만 절 찾아온 건 아들이 아니고 둘째였습니다. 엄마, 한참 찾았어. 대체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저는 곧바로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이야기했지요. 네 오빠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둘째는 제게 아까보다 더 높은 음성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정말 한심해 죽겠어. 엄마 또 속은 거야, 오빠한테. 속은 거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지금 오빠가 없어졌는데 그런 말이 나와? 엄마, 오빠가 엄마 속인 거 맞아. 오빠 친구한테 들었는데 전번날 잔뜩 술에 취해서 그 이혼했던 와이프랑 작당해서 엄마한테 돈 뜯어낼 거라 했대. 뭐? 전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여겼습니다. 제 두 눈으로 말라가는 아들을 보았는데, 죽어가는 아들을 보았는데 그럴 리가 없다 여겼지요. 하지만 둘째는 며칠 뒤 기어이 그 친구를 데려와 제 앞에 앉혔습니다. 그 아들의 친구는 정말 자기가 죄라도 저지른 것 같은 표정으로 절 보며 더듬더듬 말을 이었습니다. 성민이가 전번날 잔뜩 술에 취해서 지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몫 챙겨서 이 나라 뜰 거라고. 어머니께 돈 뜯어낼 거라고. 그리고 저한테 아는 의사 없냐 물어보더라고요. 그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속의 목소리는 그때까지도 제게 속삭였어요. 아들은 분명 변했다고. 옛날 그 아이가 아니라고. 제게 별을 보자며 환하게 웃던 어린아이 같은 놈인데 어찌 그런 놈이 그런 거짓말을 태연자약하게 할 수 있겠냐고. 하지만 며칠을 기다려도 아들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지요. 정말로 아들이 그 며느리와 짜고 쳐서 돈을 뜯어냈다는 것을. 제 재산은 모두 날아가 버렸다는 것을. 전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었습니다. 이젠 제게 자식이 없습니다. 부모를 등쳐먹은 놈만 존재할 뿐이지요. 제 속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분노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고통이 매 순간 저를 찾아옵니다. 정말 어쩜 제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없는 자식이라 생각하고 살고 싶어도 밤마다 불면증으로 화병으로 잠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저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발 저 좀 구해주세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보통 분들은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전 결혼하고 몇 년 차가 되긴 했지만 이 연령대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특이하시면서도 같이 잘 어울려 지내시는 경우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희 집만 해도 예전엔 아버지가 무뚝뚝하셨는데 갈수록 엄마가 무던해지시면서 대화가 많지 않은 편이에요. 근데 두 분은 참 볼 때마다 연구 대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외동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고 자라진 않았어요. 왜냐면 어머니께서 늘 그것을 의식하시고 어떻게든 채워주겠다고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어릴 때도 이것저것 체험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공부를 비롯해서 책도 많이 사주시면서 홀로 자라나는 심심함이 없도록 해주셨는데요. 저희 아내 역시 신기하게도 마찬가지로 외동딸이었어요. 둘 다 나이도 같고 자라난 세대가 같아서 그런지 더더욱 공통점이 많더라고요. 그게 좋았고요. 그렇게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다가 연애를 했고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헌데 제가 주변에 말하면 다들 이상한 눈으로 보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는 처갓집에 가는 걸 아주 좋아하고 재미있어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 시가나 처가나 가고 싶어 하는 며느리와 사위가 흔치 않을 거예요. 장모님과 장인어른 두 분은 우리를 무척 편안하게 해주시는 데다가 사위인 저에게도 엄청 잘해주세요. 장모님은 음식 솜씨도 좋으시고 평생 아들이 없었다면서 절 보면 그렇게 든든하다고 하시고요. 게다가 좀 재밌는 부분이 있으셨습니다. 늘상 뭔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 글자를 틀리시거나 소소하게 말실수를 하실 때가 있는데 그게 얼마나 웃음보를 터뜨리게 되는지 모릅니다. 또 어른한테 이런 말 그렇지만 귀엽기도 하고요. 한 번은 장모님 댁 세탁기가 고장나서 그걸 바꾸러 같이 전자상가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이것저것 다 둘러보신 장모님은 심오한 표정으로 두 대 사이에서 고민을 하시더니 이윽고 직원에게 말을 거시더군요. 듣자마자 저는 그만 빵 터져버렸습니다. 둘 다 가격도 괜찮아서 고민이 많이 되네요. 다 ARS는 되는 건가요? AS를 ARS라고 잘못 말하신 장모님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이 연령대 손님을 많이 받는 직원은 뭔가 체념한 표정으로 바로 대답하더군요. 네, 그럼요. 언제든지 가능하십니다. 너무 웃긴데 제대로 내뿜고 웃을 수도 없어서 그저 참았는데 옆에서 아내 역시 웃음을 참느라 이미 울기 직전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와서 다시 장모님께 뭐라 말씀하셨는지 물었는데 본인이 말하긴 했지만 끝까지 본인은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아유, 내가 언제 그랬어? AS, ARS, 아유, 다 헷갈린다. 이러면서 그냥 얼버무리시는데 이 모습이 얼마나 귀엽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장모님은 평생 아들 없어서 남의 집들을 부러워했는데 사위가 생겨서 세상 든든하다며 맨날 제 팔짱을 같이 끼고 걸어가시는 유쾌한 분이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 장인어른께선 가끔 질투 섞인 농담을 하시긴 하지만 역시 저를 따로 불러내셔서 고기 먹으러 가자고도 하시고 참 저를 편하게 해주셔요. 서로 사이도 좋으시고 장난도 잘 치시고 매번 어딜 가나 손 꼭 잡고 다니시는 분들이라서 이제 막 결혼 새내기인 저에게는 여러모로 참 보기 좋은 모습이셨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도 너무 사랑하고 소중하지만 어릴 때 이런저런 수다를 떨고 싶어하는 저를 여자애 마냥 말이 많다며 야단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 늘 움찔했어요. 그런데 장인어른은 진짜 친구처럼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직장 내 정치 싸움에 지쳐서 돌아왔던 날은 저를 공원에 데리고 나가서 바람을 쐬게 해주시고 본인 이야기도 들려주셔서 무척 찡하더라고요. 있잖아. 나 지희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가 직장에서 가장 분위기가 험악한 때였어. 여기저기 치이고 줄을 잘 서야 되던 때라 얼마나 눈치를 봤는지 몰라. 그렇게 녹초가 되어서 집에 돌아오면 애엄마랑 애는 거실에서 지쳐 잠들어서 착 가라앉은 분위기에 밖으로는 뉘엿뉘엿 노을이 지더라고. 그때 남자가 느끼는 기분은 뭐라고 잘 설명할 수 없지만 참 뭔가 그래. 자네도 대략 알려나? 아마 자네도 알게 될 거야. 이때 들려주셨던 이야기는 아직 저희는 아이가 없지만 가정을 갖고 가장으로서 느끼게 되는 어떤 무게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더군요. 그냥 가타부타 저에게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지 않으시고 제 감정에 공감해 주시는 모습에 무척 위로를 받았어요. 그렇게 어쩐지 저도 더 마음을 열고 많은 말들을 하게 되었고 이런 이야기를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하면
하나같이 복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장사 관계가 어렵거나 혹은 아예 접촉이 없는 쪽으로 나뉘니까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신혼의 달콤함 외에도 처가댁에서 주시는 안정감을 또 새롭게 맛보면서 행복한 때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조금 시간이 지났을 무렵 이런 편안한 지면 위에 심상치 않은 뒤흔듦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늘 웃으며 환영해 주시고 푸근하게 대해 주시던 장모님이 왠지 이전 같지 않으신 것이었어요. 오래도록 같이 지내온 가족들은 조금 늦게 알아차릴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가족인 저는 비교적 그 변화를 좀 빠르게 감지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한테만 그러시는 줄 알고 좀 상처를 받을 뻔했습니다. 예전 같지 않게 대답도 뭔가 짧게 하시는 것 같고 말을 하실 때에도 눈을 잘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표정이 뭔가 좀 차가워지신 듯 하더라고요. 장모님, 이번에 가평 쪽에 또 되게 괜찮은 카페가 있대요. 주말에 한번 갈까요? 글쎄, 그냥 이렇게 아무 말도 있지 않으시는 걸 보고 이때는 무슨 일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요. 계속 이런 반응을 보이고 계시니 왠지 저한테 화나신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참 고민을 하다가 아내에게 살짝 말을 하게 되었어요. 저기, 장모님 무슨 일 있으신 건가? 요즘 좀 퉁명스럽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어디 아프신 건 아닐까? 그 말에 아내도 약간은 걱정을 하더라고요. 엄마 갱년기 때도 잘 넘겼는데 왜 그러지? 이번에 퇴직하고 나서 마음이 좀 뒤숭숭한 걸까? 나도 약간 요 근래 엄마답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서 신경 쓰였거든. 왜 그러신 거지? 오랫동안 몸담았던 직장에서 퇴직을 하셨고, 당시에는 이제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됐다며 좋아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장인어른과 함께 국내 여기저기 같이 여행을 다니시고, 맛집도 다니시는 것 같았거든요. 초반엔 저희도 같이 꼈었다가, 저나 아내나 각자 직장 일이 바빠지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좀 줄긴 했어요. 그래도 나름 꾸준히 연락은 했는데 이상하게 어느 때부턴가 먼저 연락하시는 일이 확 줄어든 걸 느끼겠더라고요. 게다가 저희가 놀러 가겠다고 하거나 좋은 곳들에 모시고 간다고 해도 계속 손사래를 치시는 것이었어요. 반응을 보면 장인어른은 가고 싶어 하시는데 장모님이 계속 거절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내는 이런 상황이 걱정되었는지 한참 주변에도 알아보고 이모님들이나 장인어른 주변 분들과 상담을 해본 결과 결국 장모님이 우울증에 걸리셨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일하면서 나를 키웠지만 매번 힘들다고 하면서도 늘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약간 그런 쪽에 성취감이라든지 보람 같은 게 줄어들어서 그런가 봐. 주변에 물어보니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아, 나도 괜히 걱정이 되네. 아무래도 본인의 엄마이니 걱정이 될 법도 했지만 저도 약간은 장모님의 그런 모습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주말에 시간을 내서 한사코 오지 말라시는 걸 억지로 들어가서 맛있는 것도 챙겨드리고 제가 나름 애교도 부려보고 데이트도 하시자고 했는데 장모님은 진짜 많이 힘드신 것처럼 보였어요. 아이고, 나 때문에 이렇게 올 거 없는데 말이야. 미안한데 다들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나 괜찮아. 어두운 표정으로 축 처져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니 여간 상황이 심각치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인어른께 여쭤보니 매번 집에서 누워서 TV만 보시는데 말씀도 잘 안 하시고 밤에 주무시다가도 일어나셔서 몰래 울기도 하시고 자꾸 착착 가라앉는 모습만 보이신다더군요. 그 뒤로 아내는 집에 오더니 엄마의 이런 모습을 도통 본 적이 없다며 무척 마음을 쓰고 힘들어했어요. 저 역시 그렇게 밝고 진취적이셨던 분이 저렇게 다운되신 걸 보니까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던 중 곧 다가오는 장모님 생신도 있고 해서 나름의 선물 제안을 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고 딱히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지만 왠지 좀 기분 전환이 될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 아내에게 말했어요.
저기 장모님, 스마트폰으로 이번에 바꿔드릴까? 뭐? 갑자기 왜? 그동안에 투지폰만 쓰시느라 너무 답답하게 사셨잖아. 카톡이고 뭐고 다 안 되시고 말이야. 근데 엄마는 기계치라 잘 못 쓰는 건데. 그런 게 어딨어. 우리 엄마도 다 내가 가르쳐줘서 저렇게 혼자 방도 만들고 사진이면 동영상도 보내는 거야. 장모님도 좀 기분 전환 되시지 않을까? 그래, 좋아. 알겠어. 뭐든 해보지 뭐. 아내는 조금 고민하더니 뭐든 도움만 되면 좋겠다며 바로 사러 가자더군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장모님 생신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이렇게 핸드폰을 바꿔드리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시큰둥하시면서 모든 게 다 귀찮고 무기력하다고 하셨는데 이때 저와 아내가 시간 날 때마다 찾아가서 사용법을 알려드렸거든요. 조금씩 방법을 알게 되시면서 카톡을 사용할 줄 알게 되시고 그간 문자로만 어렵사리 소통하던 사람들의 프로필 사진이 확 뜨게 되니 무척 신기하셨어요. 새로운 세상이 있었음을 몰랐다며 이 사람 저 사람 근황을 궁금해하시고 그 외 부수적인 작동법까지 계속 알려드렸더니 조금씩 굳어져 있던 부분들이 풀려가시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게 다 있었네. 나만 모르고 살았네. 모르고 살았어.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 아, 얘는요. 요걸 클릭해서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구만. 아이고, 내가 자네 덕분에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됐네. 장모님은 그렇게 조금씩 이전 때의 모습과 비슷하게 와서 저녁 먹으면서 잠깐 카톡으로 뭐 보내는 것 좀 알려줄 수 있냐고 연락도 하시고 활력을 되찾아가는 듯 했어요. 아무래도 사람 관계가 다시 되살아나기도 하고 새로운 매체를 뒤늦게 접하시면서 하나하나 알려지는 재밌는 요소들을 보게 되니 무척 좋아하시더군요. 아마 스마트폰은 원래 쓸 줄 아는 분이었으면 새로울 것도 없었겠지만 장모님은 전혀 사용을 못 해본 케이스라 더 극한의 재미를 느끼신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저도 무척 뿌듯했고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가족끼리 단체방을 만들어서 사진도 교환하고 아내와 저는 매일매일 장모님께 이런저런 가벼운 말들을 걸었어요. 장인어른도 합심하셔서 신나게 대응을 해주시기도 하고 다시 이전처럼 일주일이나 이주일에 한 번씩은 모이게 되었어요. 아주 조금씩 다시 의욕을 찾아가시는 모습에 좀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나의 노후와 직장 생활의 끝은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진지하게 해보게 되더군요. 그러던 차에 마음을 살짝 놓기가 무섭게 저희 아버지가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한동안 그쪽에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그래도 꾸준히 아내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면서 곧 시간 내서 처갓댁에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장인어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날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쿵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만큼 참 심각한 날이었답니다. 자네, 나랑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할 수 있나? 오늘이요? 갑작스런 제안이긴 했으나 저도 간만에 삼겹살과 소주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바로 뵙겠다고 말씀드렸고요. 헌데 이번엔 장인어른의 반응이 여간 일반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계속 우리 집 근처로 올 테니 그쪽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장인어른, 무슨 일 있으세요? 매번 장난기 많으시고 유쾌하시던 분이 갑자기 목소리 톤이 확 떨어진 상태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결혼한 이래 처음 겪는 상황이라 너무 놀랐어요. 그게 나 사실 오늘 집에서 쫓겨났어. 이런 말 하기도 못하지만 말이야. 그래서 집 근처에는 있기도 싫어. 내가 그쪽으로 가면 안 되겠나? 네? 너무 놀라서 전화를 끊고 약간 멍해 있는데 아내도 전화를 걸어왔고 둘이 이야기를 나눠보니 보통 상황이 아니더군요. 결국 집으로 모셨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태어난 얼굴로 말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았지만 조금 긴장이 풀어지시더니 이내 못 살겠다며 얼굴을 일그러뜨리시더라고요. 내가 못 살아, 진짜.
아니, 장인어른, 대체 무슨 일이세요? 장모님이랑 왜 다투신 거예요? 혹시 아직도 장모님 좀 힘들어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휴,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말해야 할지. 스마트폰도 사드리고 한창 집중해서 재미있게 보신다고 하셔서 좀 괜찮아지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도와드려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이쯤 되면 이제 센터나 다른 곳으로 모시고 가봐야 하나 싶어서 머릿속이 어지러웠어요. 그런데 장인어른이 말씀하신 이유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일순간 말문이 확 막혀버렸습니다. 아휴, 진짜 내가 어쩌다가 내가 그랬을까? 살면서 그래 본 건 처음이야, 정말. 네? 이야기가 어째 점점 산으로 가는 느낌이고 왠지 장모님에게 생긴 문제라기보다는 장인어른이 뭔가 큰 실수를 하신 느낌이시더라고요. 너무 괴로운 얼굴로 뭔가를 후회하시는데 저는 순간 뉴스에서 보던 온갖 안 좋은 상황들이 머리를 빠르게 스쳐가는 바람에 대체 두 분 사이에 뭔 일이 생긴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듣는 것도 왠지 걱정스러웠어요. 수습하기 힘든 일이면 어쩌나 싶더군요. 하지만 이후의 이야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 이야기였어요. 제가 아는 장인어른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만 지희 엄마 돈을 순식간에 날려버렸어. 나는 살 가치도 없어. 이 나이에 어쩌자고 그랬을까? 아내는 너무나 충격을 받은 얼굴로 핏기가 싹 가셔버린 얼굴로 몸을 움직이지도 못했고 그나마 제가 조금 이성을 갖고 다시 여쭤보게 되었어요. 저기 장인어른 진정하시고요. 얼마나 어떻게 이러신 겁니까? 제가 좀 방법을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때도 예감이 상당히 좋지 않았고 정말 왜 이렇게 어두운 상황이 들이오게 된 건지 엄두가 안 나더군요. 그런데 장인어른이 말씀하신 금액은 제 예상의 몇 배와 그 몇십 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었고 정확한 숫자를 듣고 나니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게 50억이라네. 네? 50억이요? 아내는 겨우 앉아 있었지만 결국 금액을 듣고 소파에서 스르륵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주저앉았고 아무리 이성을 차려야 한다지만 저도 멀쩡히 정신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더군요. 셋 다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있었고 평소 온순하게 아버지를 대했던 아내는 그저 계속해서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지금 장모님의 심정은 차라리 그 전에 우울증을 걱정했던 그때가 다행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상상도 못할 상황이겠더군요. 도저히 말이 떼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단 궁금하긴 한 부분이 조금은 있었기에 저도 수분이 지난 후에 겨우 입을 뗐습니다. 저 어디서 그렇게 돈을 잃으신 건가요? 아빠, 그런 돈이 어디서 있었어? 엄마한테도 그 정도 금액이 있었단 말이야? 제 말을 듣고 겨우 물어볼 기운이 생겼는지 아내가 그때부터 갑자기 속사포처럼 쏟아내더군요. 제가 알기로도 처가댁은 그저 평범한 가정이었고 아주 작은 건물이 하나 있긴 하시지만 그거 유지하는 것도 골치 아프셔서 매번 팔아야 하는지 고민하셨거든요. 아내 말로도 얼마 안 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50억이라는 금액은 솔직히 듣고도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살이 떨리더군요. 대체 그만한 돈을 어디서 다 융통하신 것인지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만 밀려왔어요. 아내는 가뜩이나 빈혈이 있는데 더 심해졌는지 계속 미간을 찌푸리고 눈을 뜨지 못하더군요. 그러던 중 장인어른께서 이윽고 답을 하셨고 우리는 돈의 출처를 짐작하게 된 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 이쪽으로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나 싶지만 평소에 장인어른이나 장모님 모습을 생각하면 도저히 연결지어질 수 없는 경로였거든요. 최근 10년간 들어본 이야기 중 아마 가장 충격적인 상황이 아닐까 싶더군요. 그게 지희 엄마 핸드폰에 뭐가 있더라고. 매번 재밌다고 그걸 하는 거야. 나도 옆에서 지켜보니까 같이 해보고 싶더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제 스마트폰을 제법 다루시는 장모님께서 그 안에다가 뭔가를 설치해두고 계속 시간 날 때마다 하셨나 봅니다. 뭔가 좋지 않은 경로로 하는 것일까? 게임이라도 하시다가 혹시 빚이라도 생기신 걸까 생각을 했더니 상황은 결국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결국 더 기다릴 수 없이 재촉하는 아내의 질문에 장인어른은 쭉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 고스톱인가 뭔가 게임을 설치했더라고. 그렇게 재밌다고 좋아하길래 나도 지희 엄마 잘 때 몰래 한번 해봤어. 근데 글쎄 내가 왕년에 고스톱 꽤 했던 사람인데 돈이 자꾸 줄어들지. 아휴, 참 뭔가 이상하더라고. 듣다 보니 점점 불안하기도 하면서 뭔가 묘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무슨 돈이 어떻게 줄었다는 것인지 궁금해서 결국 다시 여쭤보게 되었는데요. 그게 지희 엄마가 얼마 전에 자랑했었거든. 자기가 그걸로 돈을 엄청 모았다면서 말이야. 자네도 알겠지만 얘네 엄마가 한동안 핸드폰만 죽자 살자 붙들고 있지 않았나. 옆에서 보니까 제법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봐도 돈을 꽤 모았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50억이나 되더라고. 이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저는 하나하나 선을 이어가듯 이 흐름을 유지하면서 조심스럽게 여쭤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렇다면 그 50억이 그 50억이란 말씀이신 겁니까? 그래. 여지껏 그 말을 하고 있지 않냐, 내가. 아휴. 저는 그만 완전히 훅 긴장이 꺼져버려서 저도 모르게 입으로 한숨을 크게 내쉬어버리고 말았지 뭐예요. 결국 이야기인 즉슨 장인어른이 밤새 장모님 핸드폰으로 갖고 뭔가를 하시면서 날리게 되셨다는 그 엄청난 50억이란 바로 다름 아닌 게임 속 머니였던 것입니다. 장모님께서 깔아둔 고스톱 어플 세계에서 나름의 방법으로 장기간 축적해 오셨다던 그 게임 머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짜 돈이라는 말입니다. 어찌되었건 장모님은 그 돈을 그 안에서 겨우 모아오셨는데 장인어른이 몰래 하시면서 그날 잘 안 풀리셨는지 다 까먹게 되신 겁니다. 그 상황을 장모님께 들키게 되셨고 있는 욕 없는 욕을 들어가며 집에서 이날 쫓겨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파악이 되니 저는 그만 눈물이 날 것 같더군요. 평소엔 애지간한 상황에 잘 참고 안 웃으려고 하는 편인데 이날 이 순간만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만 빵 터져버렸어요. 지금 자네 뭐 하는 겐가?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웃는 거야?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장인어른께서는 극한의 상황에 있음을 설명하셨는데 불구하고 연신 웃는 사위를 보고 몹시 노여워하셨고 전 일단은 자제하고 빨리 상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억지로 방으로 뛰어가서 세수를 하고 다시 가다듬고 나왔습니다. 아내도 대체 제가 왜 그러나 싶어서 황당한 눈으로 보고 있더군요. 결국 하나부터 열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게임 머니라는 것이며 다시 말해 실제 현금이 아니다. 그런 게임들이 많이 있고 그 안에서 축적하면서 모으는 방법들은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물론 장모님도 그걸 일주일간 잠도 안 자고 모으셨다니 확실히 화가 나실만 하기도 했지만 어찌되었건 복구할 방법도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드리는 내내 장인어른의 얼굴은 그라데이션처럼 1, 2, 3, 4, 5단계로 점점 밝아지시더군요. 아내도 그제서야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대체 이게 무슨 시트콤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며 연신 한숨을 후훅 내쉬었어요. 아니 정말 아빠 사람 놀라게 싫이. 얼른 집에 들어가. 아무리 그래도 일단은 집에 안 들어갈 거야. 자존심이 있지? 본인도 엄청 놀라시긴 했을 테고 제 이야기를 한참 얼얼한 눈으로 정독하신 이후에 겨우 긴장이 풀어지셨지만 그래서인지 더 이 상황이 어이가 없으셨나 봅니다. 계속 집에 안 가시겠다는 걸 아내와 함께 모시고 갔어요. 장모님은 상당히 화가 나 계신 상태였고 결국엔 제가 중간에서 잘 말씀드려서 장모님도 겨우 이해시켜드리게 되었어요.
사실 장모님이야 전혀 스마트폰 사용을 안 해보신 분이셔서 이런 체계를 모르시는 건 당연했고, 장인어른 역시 게임이나 이런 쪽은 젊은 시절부터 손도 안 대보신 분이라서 잘 모르셨던 것이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이 집에서 젊은 사람이고 게임 세계를 아니 어쩌겠어요. 다른 게임들 체계와 큰 차이가 나지 않길래 얼른 이리저리 상황 파악을 해보고 나름 검색해가면서 게임하는 친구들한테도 물어가면서 금세 비슷한 금액으로 만들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장모님도 어느새 표정이 누그러지시더군요. 마침 주말이기도 했고 그날 좀 더 있으면서 금액을 더 늘려드리게 되었어요. 보니까 광고를 보거나 연계된 곳들과의 커넥션을 이용해서 더 많이 모을 수 있더라고요. 장모님께선 그런 루트는 전혀 모르시니 마치 진짜로 따는 마냥 엄청나게 심취하셔서 무척이나 공을 들이셨던 모양이었어요. 기왕 몰아드리는 김에 확실히 드리자는 생각에 100억까지 모아드렸더니 그 안에서 느끼신 성취감이 엄청나셨는지 진짜 아이처럼 좋아하시더라고요. 와, 역시 이서방이 최고야, 최고! 소리 지르면서 연신 좋아하시는데 진짜 두 분 다 너무 귀여우시기도 하고 나름 제가 도움이 되었다는 게 으쓱하기도 하더군요.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말이에요. 나중에 장인어른께서 작은 방으로 저를 슬쩍 부르시더니 몰래 용돈을 10만 원 쥐어주셨어요. 자네 덕분에 살았어. 참 이 돈을 받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 저도 이걸 쓰고 있는 순간까지도 잘 감이 안 옵니다. 일단 계속 받으라고 억지로 넣어주셔서 받아들고 오긴 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와락 끌어안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나 정말 큰일 난 줄 알았다고. 다시는 이런 심장 출렁한 일을 겪고 싶지 않아. 진짜 아내 말대로 코미디도 무엇도 아닌 상태로 이렇게 해프닝의 하나로서 일단락 되었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두 분이 너무 순수하신 탓에 제가 괜히 가운데서 용돈도 받고 예쁨도 받게 되었네요. 아무튼 우리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이렇게 저희 곁에 오래오래 계셔주시면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철렁하셨던 두 분께는 나름 큰일이었지만 그래도 저희 장모님과 장인어른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